자, 이제 마지막 시간 진행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름교재 34페이지예요. 34페이지는 2절 부동산의 분류다 소개되어 있죠?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분류하는 것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대표로 토지의 분류 방법, 건물의 분류 방법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이때 1번째 보시면 토지의 분류 방법이 나와 있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1번 챕터 옆에다가는 별표 9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9개짜리예요. 거의 매마다 어때? 한 문제 두 문제씩 연관해서 출제한다 생각하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험도 여기서 우리 시험 두 문제가 다 나왔던 겁니다. 네,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 봅시다. 미션 이제 자 토지의 분류 방법이다. 그런데 참 토지를 분류하는 것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주로 묻는 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먼저 지목에 따라서 토지를 어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지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런 생각합시다. 우리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토지도요. 필지마다 용도에 맞는 이름을 붙여주겠다. 이때 이름을 뭐라 합니까? 지목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답, 과수원 이런 용어들 들어보셨잖아요. 이 모두가 지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는 관련된 법적 근거가 약칭으로 우리가 공간정보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되는 법률이다. 이걸 약칭으로 공간정보법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정보법 여기 나면 자, 지목이 모두 몇 개 있습니까? 28개 있다는 겁니다. 28개가 있다. 이때 28개의 지목을 가리켜서 법에서 정해놓은 지목이다. 이렇게 해서 법정 지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법정 지목이다. 법에서 정해놓은 지목이다. 라는 이야기. 그럼 어떤 이제 28개의 법정 지목으로 정해놓은 토지를 분류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목에 따른 토지 분류 방법이다 생각하시고,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자, 공시법 시간에 마루로 사서 들으실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용도 지역에 따라서 토지를 분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관련된 법적 근거가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이 있죠? 이걸 약칭으로 국토계획법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국토계획법 왜냐면 큰 용도지역 몇 개 있습니까? 4개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유환경 보전지역이다. 그래서 첫 글자서 도관농자 이렇게 기억하셨을 겁니다. 여튼 용도지역에 따라서 전문 토지를 나눠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는 여러분 공부 시간에 아주 또 자세히 배우실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학계론 이 과목에서도 지목, 용도지역 이에 관해서 간혹 한 번씩 때 또 출제가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부동산 활동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에서 토지를 분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주로 묻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동산 활동 상황에 따른 토지 분류 방법 이 관해서 아주 다양한 용어들을 정의를 좀 해 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 집중적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 35페이지 양으로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35페이지 한번 보세요. 35페이지 양으로 3번.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 용어다 소개되고 있죠? 이분들이 우리 시험에서는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이 용어들이 아주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 학습을 위해서는 유사한끼리 모아서 학습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대지다, 택지다, 부지다 이런 용어 들어보셨죠? 이걸 정리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제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건축이 가능한 토지도 용도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 주된 용도는 세 가지다라는 겁니다. 먼저 주거용, 다음은 상업용, 그리고 공업 용도다. 이외에도 건축 가능한 토지는 또 여러 가지 용도들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때 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 토지의 법정 지목을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법정 지목을 살펴보면 주거용, 상업용 이 같은 경우에는 법정 지목이 뭐가 됩니까? 자, 법정 지목은 대 한 글자예요. 대지란 법정 지목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지목은 딱 한 글자다. 뭡니까? 한문으로 써보면 아래 흑토자가 들어갑니다. 흑토자가 들어가서 이걸
후능 달아보면 터전할 때 터, 대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터전할 때 터, 대다 생각하시고 법정 지목은 대 한 글자다. 다음은 공업 용도입니다. 공업 용도 쓰는 토지의 법정 지목은 뭡니까? 공장 용지다 할 수 있겠죠. 공장 용지다. 참 건축 간호토지만 법정 지목이 다르더란 이야기예요. 이때 법정 지목이 대인 이 토지만 모아가지고 부동산 항목에서는 대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대지 한번 써보면 터 대자 써서 대지 이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법정 지목 관계없이 건축 가능한 토지를 다 모아버렸습니다. 이처럼 건축 가능한 토지를 다 모아놓고 건축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처럼 건축 가능한 토지를 다 모아놓고 건축법에서는 대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대로 한번 써보면 역시 터 대자 쓰는 겁니다. 터 대자 써서 대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잘 보세요. 터 대자 쓰는 대지, 대지. 이때 대지와 이때 대지는 의미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지요. 그래서 한글 한문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을 보고 여러분 구별하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터 대자 쓰는 대지 두 가지 의미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다. 또는 뭡니까?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서 이제 현재 주거용, 상업용, 공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감정평가상 용어로 택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택지는 현재 주거용, 상업용, 공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장차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택지의 주된 용도는 뭐가 됩니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감정법상 용어인 택지는 건축법상 용어인 대지와 아주 유사한 개념이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이제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천 부지라든지 철도 부지다 또는 수도 부지다. 참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야. 이때 건축 가능한 토지뿐만이 아니라 건축 불가능한 토지 다 모았습니다. 이걸 다 모아서 아주 포괄적인 용어로서 우리가 뭐라 표현할까? 부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는 아주 포괄적인 용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터 대자 쓰는 대지, 택지, 부지 구분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럼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이제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지. 자, 그럼 보세요. 이때 대지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다. 참,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 대지. 이보다는 택지가 더 넓은 개념이다. 할 수 있겠지요. 택지보다는 어떻습니까? 부지가 더 넓은 개념이다 생각하시고, 이때 택지는 건축법상 대지, 이거 아주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해서 이 사실 할 수 있겠죠. 여기 보세요. 공업 용도로 쓰이는 이 토지는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법정 지목 뭡니까? 공장 용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공업 용도로 쓰이는 이 토지는 택지는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그래서 이제 지목이 대인 토지는 모두가 부지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지요. 또 택지는 모두가 부지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모든 부지가 택지에 해당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해서 관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 35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택지, 동그라미 2번 부지, 동그라미 3번 대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 관련 내용인데 먼저 우리가 이제 이부터 살펴봅시다.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자, 또 여기에 지금 도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도로인데 이 부분은 A 소유의 토지가 되어 있고, 자, 이 부분은 B 소유의 토지입니다. 다음 이는 C 소유다. 다음은 여기는 D
여기는 이 소유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여기에는 D 소유의 이 토지를 보자는 이야기예요. D 소유의 이 토지를 봅시다. 그럼 D 소유의 이 토지는 남의 땅에 어떻습니까? 둘러싸여 있지요. 둘러싸여서 도로에 접수된 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참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있을 땐 어떤 면도 갖지 못하는 이 토지를 가리켜서 우리가 눈머리 따라서 뭐라고 합니까? 맹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맹지. 그럼 맹지는 도로에 접수된 면이 없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죠? 따라서 맹지는 시장에서 거래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시장성이 아주 낮은 토지다. 가격도 대체로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여기 봅시다. 이제 자, 이처럼 여기에 도로가 있습니다. 예, 도로가 있고 또 이제 자, 이와 같은 자,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와 같은 토지가 있는데 이 안에 이런 땅이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땅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토지를 보자는 이야기예요. 여기 있는 이 토지, 이걸 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도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자, 이도 근본적으로 남의 땅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렇지만 맹지와 큰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어떤 분이요? 바로 도로에 조그만 접속면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새길이다, 새길. 조그만 접속면이 있다는 거. 이처럼 이제 도로에 조그만 접속면이 있다 보니까 꼭 생김새가 마치 무엇처럼 생겼냐? 쌀자루처럼 생기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토지를 가리켜서 이 같은 토지를 가리켜서 흔히 이제 자루형 쌀자루 생겨서 자루형 택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자루 대자를 써서 대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루 대자 써서 대지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한문으로 적어보면 자 아래 여기가 옷 의자 들어갑니다. 옷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자 이걸 훈음 달아보면 자루 대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자루 대자 써서 대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자, 여기는 대지와 여기는 대지는 근본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지요. 뭘로 구분합니까? 한문으로 구분하셨는 이야기예요. 한문으로 구분. 그래서 제가 한문 적어드렸지. 그렇지는 한문 안 적습니다. 왜? 언니들 싫어하는 거 안 합니다, 저. 그죠? 그래서 한문으로 적어졌다. 한문으로 구분해야 된다. 선생님이 아직까지 우리 시험은 이렇게 출제 안 되었어요. 그럼 모의고사 여기서는 한문으로 말 바꾸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문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터 대자 쓰는 대지, 그리고 자루 대자 쓰는 대지, 이걸 배웠습니다. 근데 터 대자 쓰는 대지에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하나는 뭡니까?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 또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다라는 겁니다. 다음, 자루 대자 쓰는 대지는 뭐라고 합니까? 자루형 택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좀 해보시고요.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는 36페이지 맨 상단 보시면 동그라미 4번 대지 나와 있죠? 네, 한문 보세요. 한문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루 대자 써서 대지 표현되고 있지요. 첫 번째 끝부분 보세요. 좁은 통로 위에 접속면을 갖는 자루형의 모양을 띠게 되는 택지다는 겁니다. 그럼 좁은 통로에서 접속면을 한다는 이야기여서 자루형 택지, 이걸 자루 대자 써서 뭐라고 합니까? 대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6번 7번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이건 우리가 연습합시다. 자, 여기에 24번지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지번이 보이는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여기에 이제 25번지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지번이 보이는 토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지번이 부여했으니까 부여된 지번대로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죠. 그래서 등록의 단위가 되는 개념이다라는 이도 관련된 법적 근거는 공간정보법이에요. 하나의 지번이 부여돼서 등록의 단위가 되는 이 개념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필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지는 자 면적의 단위가 되는 겁니까? 등록의 단위가 되는 겁니까? 등록의 단위가 된다라는 거. 그럼 이도 하나의 지번이 있으니까 부여된 지번대로 등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도 어떻습니까? 하나의 필지가 되는 것이고, 자 여기도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어 있네요. 부여된 지번대로 등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도 어떻습니까? 하나의 필지가 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지요. 필지라는 것은 하나의 지번이 부여돼서 등록의 단위가 된 개념이라는 이야기야. 그럼 등록해놓으면 내 토지 소유권에
토지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필지는 기록 뭡니까? 법률적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서 이제 이 필지의 가격이 어때? 대체로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격이 비슷해서 우리가 인조로 이렇게 묶어버렸습니다. 가격이 비슷해서 자, 인조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렇게 묶어놓고 자, 이걸 가르쳐서 뭘 할 것인가? 뭐로 표현합니까? 획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획지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자, 가격 수준이 자, 유사한 자, 일단의 토지가 있다. 이걸 뭐라 합니까? 획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가격 수준이 유사하다는 이야기는 부동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지요. 이를 우리가 이제 부동산 현상이다 할 수 있겠죠. 이를 보고 우리가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의 단위가 되는 개념이 바로 뭡니까? 획지예요. 획지는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의 단위가 되는 개념이다. 이러면서 부동산 학적인 개념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또 가격 수준이 유사돼서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부터 잘 정리하시고 비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의 지분이 보인돼서 등록의 단위가 되는 개념이 뭡니까? 필지. 다음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를 뭐라 합니까? 획지. 생각하시고 필지가 토지 소유권의 범위 한계를 표시하는 법률적 개념이면 획지는 뭡니까?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의 단위가 되는 부동산 학적인 개념, 경제적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례를 보니까 어때? 이처럼 두 개의 필지가 어때? 하나의 획지가 되고 있는 사례다 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자,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개의 필지가 모여가지고 어때?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로 우리 또 이런 예를 들어 보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자, 이 같은 하나의 필지가 있다는 이야기야. 필지인데 이 필지가 도로에 접하다 보니까 전면부는 어떻습니까? 상업용으로, 후면부는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밑에 상업용으로 쓰인 이 부분과 주거용으로 쓰이는 이 부분이 어때? 가치가 어때? 다르더란 이야기예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유사한 땅끼리 모아보니까 이렇게 자, 구분이 되고 또 어때? 또 이렇게 구분이 되더란 이야기예요. 그죠? 밑에는 비록 하나의 필지만 획지는 몇 개가 되버렸습니까? 두 개가 되버렸지요. 이처럼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필지가 어때요?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이것은 필지와 획지 중에서 부동산 활동 전체적인 고렸을 때는 뭘 더 중시할까요? 획지를 더욱더 중시하게 되겠죠. 왜? 획지는 부동산 활동의 단위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 전체에 묘를 한다면 획지를 더욱더 중시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필지, 획지는 이해가 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36페이지에 하다 보시면 참고해서 박스가 나온다 있죠. 박스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좌측입니다.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대한 법률상의 용어이다. 자, 이걸 약칭으로 공간정보법이다. 이렇게 했죠? 공간정보법 이해하려는 건 뭡니까? 필지가 되겠지요. 동일 1번 거래칸. 자,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 등록단이다. 뭡니까? 필지. 그리고 그 아래 칸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하기 위한 법적 개념이다. 쓰겠죠. 다음 우측 봅시다. 첫 번째 칸 동일 1번. 자, 인위적, 행정적, 자연적 기준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어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 토지를 뭐라 합니까? 획지. 거래칸 동일 1번. 자, 첫 번째 보세요. 부동산 활동 또는 부동산 현상의 단위가 되는 개념이다. 그렇죠? 거래칸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이다. 그 뭡니까? 획지가 되겠지요. 그래서 구분이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일 8번 설명드립니다. 자, 흔히 나지라는 게 있어요. 나지는 나자가 뭡니까? 벗을 나자예요. 땅이 홀라당 벗어버렸다는 이야기야. 그럼 땅이 홀라당 벗어버리면 땅 위에 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 없다. 깨끗하다냐? 깨끗하다. 자, 참 깨끗하다. 이 토지를 뭐랍니까? 나지. 그럼 나지는 자, 토지 아무것도 없다냐? 깨끗하다. 그래서 거래 번거로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깨끗했더니
최유효형이 기대가 되겠지요. 낮은 그래서 어때? 시장에서 거래가 잘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성이 높다 할 수 있겠죠. 가격도 대체로 높게 형성된다. 그럼 자, 우리가 여기서 했던 맹지는 어떻습니까? 맹지는 시장에서 거래 거의 안 되겠죠? 시장성이 아주 낮은 토지다. 입에서 낮은 어때? 거래가 잘 되겠죠? 시장성이 높은 토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낮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저지와 갱지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럼 잡으세요. 저지, 갱지 모두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합니까? 낮이에 낮이. 그럼 저지나 갱지 모두 다 지상에 건축물 등 정착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니 없다. 없다. 예, 그렇지만 저지, 갱지 모두가 공법상 제한은 어때?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공법상 제한 받던 토지는 거의 없겠죠?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법상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법이다. 대표로 우리가 이생할 수 있겠죠. 뭐 지상권, 저당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지상권, 저당권 이런 게 설정이 돼 있다면 사법상 제한을 받고 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사법상 제한이 있는 게 저지. 다음 지상권, 저당권 이런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법상 제한도 없다. 깨끗하다. 이게 뭐합니까? 갱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일본에서는 낮을 저지와 갱지로 구분하고 있다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저지, 갱지 구분은 없습니다. 구분 없지만 표준지 공시가 조사 평가 기준이다. 이 같은 지침서들이 있어요. 뭐 등등 몇 개 지침서인데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낮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37페이지 상단 보세요. 상단 자 토지에 건물 기타의 형창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표준지 공시가 조사평가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뭐 토지보상평가 지침이 있다. 이것은 기준이나 지침서 여기서는 낮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정의에 의한다면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낮을 뭘로 인식하는 겁니까? 갱지로 인식하고 있다 할 수 있겠지요. 낮을 갱지로 인식하고 왜? 자 보세요. 지상권 등 토지 사용수 제한은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토지를 뭐라 했습니까? 낮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낮이를 뭘로 인식한다? 갱지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는 여러 가지 지침서나 기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이다. 또는 토지보상 평가 지침이다. 이런 데 나와 있는 내용이다. 생각하시고 여하튼 우리나라는 낮을 뭘로 갱지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낮이라 그래서 모두가 법정 제목이 되일 것인가? 그 말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낮이라 할지라도 법정 제목이 대일 수도 있고 또 공장 용지일 수도 있다란 이야기예요. 이때 낮이면서 법정 제목이 대인 이 토지가 있다란 이야기예요. 이 토지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나대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대지. 그래서 여러분이 나대지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이건 뭐라 합니까? 낮이면서 법정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낮에선 다 정리해드렸고요.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봐보세요. 교재 보시면 30페이지 상단에 동원의 9번 나와 있지요. 9번 우리 갱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일본에서 구별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건물 등에 정착물이 없는 상태로 공법상 규제는 받지만 사법상 일체의 제약을 받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는 겁니다. 공법상 제한은 있지만 사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 이걸 뭐라 합니까? 갱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낮을 뭘로 인식하고 있다? 갱지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은 건부지와 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리 봅시다. 자, 이 같은 하나의 필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 필지인데 건폐율 용적률 적용을 해서 이처럼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 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은 건물의 부지로 제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건부지. 자, 건물의 부지로 제공되어 있다. 그래서 이 땅은 건부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다음 여기서 건폐율 용적률 적용을 해서 이 부분은 건물이
들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건물이 들어서면서 비워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을 그래서 비를 공자 써서 공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지 특히 잘 기하셔야 되는데 공지는 뭐라 합니까? 한 필지 내에서 건폐율 등의 적용으로 해서 건물이 들어서면서 비워져 있는 이 땅을 뭐라 한다? 공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여러분 교재 37페이지 하단 보세요. 하단 보시면 자, 문제 6번 들어있죠? 문제 6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건문자 나지 특성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보세요.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다. 뭡니까? 나지. 보기 2번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에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토지다. 뭡니까? 나지. 그래서 우리는 나지를 어떤 게? 갱지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세요. 자, 건부지 가격은 건부 감가에 자 이때 건부 감가다 이 표현하였어요. 감가는 뭡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이처럼 여기가 건부지라는 이야기야. 그럼 건부지는 이처럼 어때? 건물이 들어서 있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이 건물이 최유효용이 아니라면 자, 이 건부지 이 땅의 가치는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지요. 그래서 감가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건부지로서 그러면서 감가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러면서 감가가 이루어지면 나지 가격보다 높게 평가된다. 잘못되어 있죠. 사실 나지 가격보다 높게 평가될까요? 낮게 평가될까요? 낮게 평가되겠죠. 왜? 낮이는 어때? 아무것도 깨끗하다는 얘기야. 깨끗하다는 최유효용이 기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최유효용 전제수도에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는 최유효용이 아니라면 이보다 더 감가의 대상이니까 낮은 가격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잘못되어 있지요. 4번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하여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할 수 있겠죠. 왜? 건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5번 봅시다. 건부지는 건물 등의 부지의 최유용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 자, 이 건물이 최유용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이때는 나지에 비해서 최유효용의 기대가능성 낮다는 이야기예요. 왜? 건물 홀고 다시 어때? 최유효 이용을 한 건물 또 치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린 건 몇 번이 됩니까? 3번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1번 공지 설명 다 드렸고요. 다음은 12번 보세요. 12번 소지다 표현되고 있는데 소지는 학자에 따라서 우리가 원지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땅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원래의 땅이란 이야기는 대지으로 어때? 개발된 전이 되겠지요. 대지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뭐라 합니까? 소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공안지라는 게 있어요. 공안지. 자, 공안지는 도시토지입니다. 그럼 도시토지에서 오로지 집가 상승 기대하고 장기간 방천 토지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용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로지 땅값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안지는 어떻습니까? 투기 목적이 아주 강하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아도 도시토지 부조다 아우성인데 도시토지 공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토지용은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14번, 15번 잘 이해하실 용어입니다. 우리 지금 또 단골 메뉴예요. 후보지 이행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는 역시 감정표상 용어예요. 그래서 감정표상은 용도 지역이다.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자, 택지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택지 지역. 다음은 농지 지역, 그리고 임지 지역이다라는 게 있어요. 자, 이때 다시 또 소분류를 하는데 택지역은 세 가지로 소분류를 합니다. 이미 우리 학습 다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택지는 감정표상 용어잖아요. 그럼 택지의 주된 용도가 뭡니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택지 지역은 주거지 또는 주택지 좋습니다. 다음 상업지, 공업지 소분류된다라는 거죠. 다음 농지적입니다. 역시 세 가지로 소분류되는데 답, 과수원. 다음 임직은 두 가지로 소분류되는 겁니다. 신탄님 그리고 용재림이다. 이때 신탄님이 뭐고 용재림이다 중요성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신탄님 할 때 탄자가 어때요? 한문서에 뗄 탄자 쓰는 거예요. 연탄.
석탄일 때 탄자. 결국 땔감용 나무 인적이 신탄님입니다. 다음은 가구용, 즉 목재용 나무 인적이 용재리입니다.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큰 용도적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역이다. 큰 용도 세 가지가 있더라. 좀 큰 용도적 상호간에 전환이 진행 중인 토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농지적이 택지로 전환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은 바뀌는 과정이잖아요. 앞으로 택지가 될 후보다, 택지가 될 예정이다 표현을 쓰겠죠. 그래서 이 토지를 가려서 우리가 후보지 또는 예정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역이 택지로 전환이 진행 중이면 결국 택지 후보지다, 택지 예정지다 표현을 쓰겠죠. 하면 농지 지역이 택지로 전환이 완료돼 버렸어요. 바뀌어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더 이상 후보다 예정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때 후보지 예정지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뭐가 돼버렸습니까? 택지역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택지역 내에서입니다. 또는 농지역 내에서 또는 임지역 내에서예요. 그래서 용도지역 내에서 이행이 진행 중인 토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과손이 전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토지를 뭐라 할 것인가? 바로 이행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과손이 전으로 이행이 완료돼 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이행지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 모두가 어떻습니까? 전환 또는 이행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전환, 이행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말한다. 결국 전환, 이행이 완료돼 버리면 더 이상 후보지, 이행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 중 토지를 말씀하시고 큰 용도적 상호간이면 뭐가 됩니까? 후보지. 용도적 내에서는 뭡니까? 이행지다. 이렇게 구분하지만 어떤 분은 전환이 진행 중이면 후보지, 이행이 진행 중이면 이행지다. 전환, 이행 이걸로 구분하는데 아참 실수합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전환, 이행 구분 않고 전환 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실수하기 때문에 이걸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뭘로 구분하자? 상호간이면 큰 용도적 상호간이면 뭡니까? 후보지. 다음 용도적 내에서는 뭡니까? 이행지.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구분하다. 자, 여튼 후보지나 이행지는 모두가 전환 또는 이행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말하는 생각이고 큰 용도적 상호간이면 뭡니까? 후보지. 자, 용도적 내에서는 뭡니까? 이행지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기는 임지적이 택지 지역으로 전환이 진행 중이란 이야기예요. 이때는 뭐가 됩니까? 후보지다. 할 수 있겠죠. 전환이 완료돼버리면 더 이상 후보지는 아니고 뭐가 돼버렸어요? 택지역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다음 여기서 이제 공업지가 주거지 또는 주택지로 이렇게 이행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 이는 택지역 내에서니까 뭐가 됩니까? 이행지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보세요. 용재림이 신탄님으로 이렇게 이행이 진행 중이다. 이때 임지역 내에서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행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처음 후보지, 이행지란 용어가 나오게 되면 뭐 되는 것인가?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용도가 딱 하나밖에 없다면 전환,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 개념이 나오게 된 건 토지의 용도의 다양성이나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은 이제 후보지, 이행지 모두가 전환 또는 이행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전환이나 이행이 완료되면 용도가 바뀌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용도가 바뀌니까 후보지, 이행지 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환 또는 이행 완료 후에 용도를 더욱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환, 이행 완료 후에 용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 말씀드렸고, 하단으로 내려가 보세요. 내려오시면 선화지라는 게 있습니다. 선화지. 선화지는 이래 생각하세요. 하자가 아래 하자입니다. 아래자 선 아래의 땅이란 이야기. 어떻습니까? 고압선.
여러분이 아마 주변에 이런 토지 보셨을 거예요. 이처럼 고압선이 쭉 지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고압선이 지나는데 이 고압선 아래에 땅이 있다는 이야기야. 고압선 아래에 땅이 있다는 이야기야.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뭐랍니까? 선하지. 그럼 선하지 이 같은 경우에는 고압선에서 이용이 제한을 받겠지요. 그래서 가치는 높아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하지는 감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락지라는 게 있어요. 포락지, 락자가 떨어질 락자입니다. 이거 떨어질 락자다. 이걸 생각하셨는데 당초에는 개인의 사유지인 전이나 답이었어요. 그렇지만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리라는 이야기예요. 무너져 내린다. 뭔가 떨어질 락 생각하시고 그래서 하천으로 변해버린 토지를 포락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이제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다. 그건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기면 뭔가 떨어질 락. 그래서 뭐란다? 포락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법지와 빈지를 구분해 봅시다. 자, 이처럼 법지라는 게 있고 다음은 빈지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두 가지죠. 소유권 인정되느냐 여부, 다음 활용에 따른 실제적인 이익이 있느냐 여부라는 이야기여서 이건 시험용으로 우리 생각하지 않았어요. 법지는 법에 의해서 소유권은 인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활용에 따른 실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토지를 말한다. 주로 경사면의 토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반면 빈지는 시험용으로 우리 생각하지 않았다. 텅텅 비어있다. 그래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에 따른 실익은 있는 주로 해안가의 토지, 일명 바닷가다 불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빈자가 이제 함을 쓰면 물가 빈자에 물 옆이다 이런 뜻이에요. 신경 쓰지 말고 텅텅 비어있다. 그래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에 따른 실익은 있는 해안가의 토지, 일명 바닷가라 불리는 부분이 바로 뭡니까? 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법적 빈지는 이렇게 구분하시고, 자, 다음은 유유지라는 게 있어요. 유유지. 자, 이 유유지는 바람 섭지 못하게 놀리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일명 노는 땅이다. 쓰지 않고 묵히는 땅이다. 이렇게 있는 게 바로 유유지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휴한지라는 게 있습니다. 휴한지. 이때 휴자는 쉴 휴자예요. 그래서 땅에 휴가 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땅 보셨을 거예요. 올 1년 동안 농사 짓고 쉬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땅의 지역을 향상시켜서 내년 때 농작물 더 많이 수확하기 위함이다 할 수 있죠. 이처럼 토지의 지력 등을 향상시켜서 농지 등을 정상적으로 쉬게 한 토지, 이게 바로 뭡니까? 휴한지. 그럼 휴한지는 투기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많은 용어를 정리했어요. 지금까지 정리한 용어들이 다 어디입니까? 부동산 활동 상황에 따른 분류 방법들이다. 이 같은 용어 정리했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저희들이 터 대자 쓰는 대지, 그리고 택지, 부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죠. 자, 다음은 후보지와 이행지, 아주 중요한 용어였습니다. 자, 그리고 필지, 획지 역시 중요한 용어들이었었죠. 다음은 맹지와 자루대자 쓰는 대지 이야기를 드렸고, 다음은 나지, 건부지, 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법지와 빈지 이야기를 드렸고, 기타 용어로서 우리가 유유지, 다음은 휴한지, 공한지, 소지, 선하지, 포락지 등등 용어를 설명드렸다는 겁니다. 이 용어들이 모두가 부동산 활동 상황에 따른 토지 용어들이다 생각하시고 용어만 잘 정리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가 우리 집에 다 출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반드시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7번 문제 들어있지요. 그리고 하단에 8번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들 저희 1, 2월 때 풀어드렸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고, 다음은 40페이지 보세요. 40페이지는 9번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9번 문제.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사실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모두 몇 개인가? 이거 찾는 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보세요. 점 보시면, 자, 지력 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한 토지다. 이는 뭐가 됩니까? 땅에 휴가지겠다. 휴한지가 되겠지요. 합치면 유유지 잘못된 표현이네요. 자, 다음 그 아래 점 봅시다.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뭡니까? 맹지. 맞죠?
다음 이제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 등기 또는 등록의 한 단위를 말하는 건 뭡니까? 필지. 맞지만 획지니까 잘못돼 있죠? 잘못됐죠. 자, 다음 이제 임지역, 농지역, 택지역 상호간이라 그랬어요. 큰 용도 상호가죠.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마다 전환되고 있다 했으니까 전환이 진행 중이죠. 결국 큰 농지역 상호간에 전환이 진행 중이다. 이거 뭡니까? 후보지가 되겠지요. 후보지에서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다음 점 봅시다. 자,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 실력이 없거나 적은 토지를 말한다. 이건 뭡니까? 법지. 법지 맞는 표현이다. 따라서 옳은 건 모두 몇 개입니까? 3개. 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토지 분류 방법 설명을 좀 드렸고, 다음은 이제 건물의 분류 방법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의 분류 방법이다. 이 내용이 여름 교재 40페이지 나와 있는 2번 챕터 주택의 분류다. 이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별표 3개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별표 3개 쉬워. 여기 보세요. 이제 건물을 분류하는 것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건축법 시행령이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건축물을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다. 모두 몇 개 용도입니까? 29개의 용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좀 29개의 용도로서 자, 건축물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그럼 좀 29개 용도 중에 주택 관련된 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다. 하나는 뭡니까? 단독 주택이라는 게 있고, 단독주택. 또 하나는 어때? 공동주택이란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저희들은 단독주택, 공동택. 자, 지금 이걸 설명했는데 어느 법입니까? 건축법 시행령. 이걸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예요. 사실 앞으로도 배우겠지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여기에서 설명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과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여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럼 우리 시험은 주로 건축법 시행령 이에 관해서 학교로는 물어본다는 이야기야. 지난 시험도 마찬가지. 건축 시행령 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 단독택, 공동택 종류부터 이해하자는 거예요.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이라는 게 있고, 다음은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 공간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공동택에는 아파트, 그리고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 이들이 이제 공동택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저희들이 조금 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주택과 주택법에서 규정한 주택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바로 이런 분이에요. 자, 이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연다면 기숙사는 어디에 합니까? 공동주택이에요. 그렇지만 주택법에 나면 기숙사는 공동택입니까? 아니에요. 어디 합니까? 준주택. 여기 해당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자, 참고만 하시고, 여튼 우리는 건축법 시행령입니다. 자, 단독택, 공동택 종류부터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종류부터 기억하셨는데, 이건 우리가 어떤지 공동택 종류 이걸 외워버리자는 이야기예요. 그러자 어떻게 외워졌어요? 첫 글자 다 가지고 다세 기 이렇게 기억하자는 이야기예요. 아연 다색이다. 제가 말 어거지로 만들었습니다. 아연으로 만들어진 다색이 그릇이다 생각하시고 아연 다색이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가 뭡니까? 아파트. 아파트는 누가 생각해도 단독주택이 공동택이에요. 공동택이다. 따라서 아연 다색이 이런 어때? 공동택의 종류가 된다 생각하시고, 연립 다세대는 어떻습니까? 공동주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다가구 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택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디 합니까?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택 종류 4가지 어떻게 하자? 연, 다세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때 벌써 이제 우리 공동택 여기서부터 조금 더 살펴드리는데, 먼저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를 구분하는 게 있어요. 공동택 중에서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를 구분하는 게 있다. 이건 뭡니까? 주택수는 층수예요. 층수. 그래서 주택수 층수가 5개층 이상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아파트.
아파트. 다음 연립 다세는 뭡니까? 4계층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벌써 이제 연립 다세는 주택수는 층수가 4계층 이하인데, 그럼 연립과 다세는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바로 주택수는 1개동의 바닥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가 660제곱미터를 어때? 초과하면 뭐가 됩니까? 연립주택. 자, 600제곱미터 이하이면 뭐가 됩니까?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서 우리가 이제 공동택 중에서 연립 다세대를 구분할 때는 어떻게 잘했습니까? 자, 620m 초과하면 뭡니까? 연립. 이하면 다세대라서 첫 글자 가지고 연, 초, 다, 이 이렇게 가졌죠. 연초, 다이. 이 무슨 말이에요? 연초 다음에 표현, 다이 일찍 뒤진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연초, 다이 이렇게 해서 자, 연립 다세대 구분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 다음은 기숙사 중요성 없습니다. 다음 단독주택이에요.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다중주택에 대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먼저 학생, 직장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 겁니다. 또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이제 주택 층수가 3계층 이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계가 33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우리는 뭐랍니까? 다중주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중주택이다. 다음 다가구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다가구 주택에서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먼저 주택 층수가 3계층 이하가 되어 있고 1개동의 바닥 면적계가 66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됩니다. 또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냐. 이것 요건을 다 갖추면서 어때?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했을 때 이때가 뭐가 됩니까? 다가구 주택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공간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국회의장 공간이다. 국무총 공간이다.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국가의 고위 관리들이 공적으로 거주하는 택을 뭡니까? 공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 공동투도 아니고 다가구 공간도 아니에요. 그때가 뭡니까? 단독주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더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여보세요. 자, 주택수는 층수입니다. 자, 주택수는 층수가 아파트는 몇 개층입니까? 5계층 이상이다. 다음 연립 다세대는 어때? 4계층 이하가 되겠지요. 그리고 여기는 다가구는 뭡니까? 3계층 이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수는 1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예요. 대체로 바닥 면적이 나면 기준이 얼마입니까? 660이에요. 그러나 330 적용되는 게 딱 하나 있지요. 뭡니까? 다중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중주택이다. 다음은 19세대 이하 이처럼 세대수 제한을 받는 건 다세대입니까? 다가구입니까? 다가구. 왜?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19세대 이하 세대수 제한을 받고 있다. 이렇게 구분이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재 40페이지에 양월 1번 단독주택 그리고 양월 2번 공동택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고 이제 10번 문제가 들어있죠. 10번 문제는 저희 1, 2월 때 풀어드렸죠. 풀어보시기 바라겠고요. 11번 문제는 풀지 마세요. 11번은 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교재 이제 43페이지를 보세요. 43페이지 보시면 예시 문제 들어있죠? 이게 기록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2장 부동산의 개념 분류를 다 배웠던 겁니다. 다 배우고 관련된 문제가 또 들어있습니다. 일도 대처때 기출 문제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풀어보라고 찍어드린 문제만 풀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1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2번, 3번, 다음 페이지 5번, 6번 이렇게만 여러분이 복습하셔서 풀어보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이제 2장 부동산 개념 분류 이분 다 맞춰드렸습니다. 다만 2장 내 부동산의 속성이다. 이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이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에 수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 주에는 2장 부동산 속성 조금 더 이야기 드리고 3장
토지의 특성 그리고 우리 2편 넘어서 부동산 수요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 3, 4 과정 1조 과정이었죠. 그래서 이제 3, 4 과정 어떻게 공부하겠다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해드렸고, 다음 부동산 학문에서 배웠습니다. 다음 부동산 개념 분류만 했는데 비교적 오늘 수월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꼭 복습 아시겠죠? 복습 부탁드리고 다음 주 ES도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칩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걸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